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광주 세계인권도시 포럼의 사전 포럼으로서의 인권도시와 공공외교 세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권도시와 공공외교 세션의 주제는 인권도시와 지자체 공공외교, 즉 지방정부의 도시외교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션의 진행을 맡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전 상임이사이고 현재 한국공공외교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송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분으로부터 축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주관기관인 한국공공외교학회의 학회장이신 신호창 학회장님의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대학부의 교수이자 현 한국공공외교학회 회장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을 10년 이상 개최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 포럼 구성에 열정을 다하신 분들, 그리고 발제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의 인권인식은 드라마틱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60년, 70년대를 돌이켜보면 여성 비하나 장애인을 병신이라고 한다든지 또 비가 오면 미친 뭐라고 한 등 그런 말이 쉽게 들렸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저도 가까이에서 보기도 했는데요. 한국 사회의 반인권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제 제자들도 한국 앰네스티 한국 이사장이나 또는 다른 국제기구,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인권 기본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구성,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인권기본법, 그리고 차별금지법 등등 제정을 시도하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려고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어딘지 매우 부족함을 느낍니다. 국민 개개인의 풀뿌리 인권의식이 낮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성 유린한다든지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있다든지 공장에서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서 공장 노동자들이 죽는다든지 난민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공공외교학회가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권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거죠. 공공외교란 Public Relations와 Foreign Diplomacy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Public Relation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라는 특히 이제 공공외교를 가지고 염두에 두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인권과 같은 국제적 아젠다를 글로벌리, 그러니까 지역 주민, 언론, 전문가, 여론 주도층 등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상호 이해를 꾀하여서 그들의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인권의 존엄성과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를 널리 알려서 받아들이게 해서 지구촌의 문화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우리 한국공공외교학회가 참여한 것입니다. 한국의 가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비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가면 아마 아름답고 상쾌한 가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포럼 이후에 다가올 상쾌한 가을과 함께 한국과 지구촌 인권도 상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공공외교학회 신호창 회장님의 축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 분 더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대표해서 광주광역시 국제관계 대사이신 윤여철 대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국제관계대사 윤여철입니다. 저는 오늘 또 오랜만에 이런 공식 행사에 있어서 정장을 다 하고 타이를 쫙 메고 왔더니 다들 편하게 계셔서 제가 오늘 오버드레스를 했구나. 그리고 말씀도 다들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렇게 우리 저 부서에서 준비된 텍스트를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도시와 공공외교 세션에 함께하기 위해서 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시작된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벌써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권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틀은 더욱 견고해지고 포럼을 통해 인권 현장으로 나아가는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년째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네스코가 광주시와 시교육청, 코이카와 함께 포럼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하여 포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국내외 협력기관들은 오히려 많아지고 온라인 참여자 수는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럼이 개인과 도시, 기구와 기관들의 인권 경험을 공유하면서 보다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대를 모색하며 세계적인 인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광주도 민주, 인권, 평화의 이정표가 된 5.18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온 인류의 인권 증진과 행복 지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권 도시, 인권 단체들과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면서 인권 연대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폭력과 억압, 전쟁과 테러, 그리고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소중한 인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통해 도시외교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 공공외교의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세션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향후 공공외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 포럼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통과 연대로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성과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한국공공외교학회 신호창 회장님과 한국인권학회 관계자 여러분들, 이성훈 경희대 특임연구원님 등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윤여철 대사님이 아주 포멀 드레스 하고 있어가지고, 아차, 나도 넥타이라도 낼 걸 하고 후회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대사님은 인권 감수성이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틀린 게 아니고 드레스 코드가 달랐을 뿐이거든요. 예, 그렇죠. 서로 다른 드레스 코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사님.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발제자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시고 진주인권회의 대표,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신 김중섭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경남 진주에 있는데
서울엔 비가 오는 모양이죠. 이 남부지방은 엄청나게 지금 무더운데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계신 분들 함께 만날 수 있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도 넓어요. 보면 참. 두 번째 발제는 우리 APSD라고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대표이시 코디네이터이시면서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특임연구원입니다. 이성훈 교수님 인사 잠깐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북한산 자락에 있습니다. 수유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민주인권과의 인권교류팀장을 맡고 계시는 정경록 선생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인권교류팀장 정경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의 우리 5.18 기념재단에 다들 잘 아시죠? 우리 이기봉 사무처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 5.18 기념재단 이기봉입니다. 예,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공공외교를 총괄하는 우리 외교부의 공공외교 총괄과에서 총괄팀장이십니다. 이민홍 팀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민홍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시지요. 우리 김태균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요. 저 북한산 건너편에 보시면 관악산이 있고요. 관악산 자락에 저도 있습니다. 비가 네.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두 분의 발제자, 김중섭 교수님과 이성훈 교수님. 자, 김중섭 교수님의 주제는 한국 및 해외의 인권도시 현황, 브로드하게 그 현황과 함께 인권도시 운동까지를 좀 정리해 주시는 작업을 아마 해 주실 것 같고요. 이어서 발제해 주실 이성훈 선생님은 11년째를 맞이하는 이 광주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그리고 또 이게 지자체 공공외교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관한 제언들까지 포함해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 김중섭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PPT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한국과 해외의 인권도시 현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공외교학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국제사회에서의 그 공공외교의 인권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함으로써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이렇게 덮고자 하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지키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그 발제문의 내용을 좀 요약한 이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네. 인권도시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도시라고 그러는 개념이 뭐 20세기 마지막 10년 정도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한 20년 지났지만 아주 정말 폭발적으로 아까 그 성진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의 지역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실행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인권의 가치와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구축하는 활동입니다. 한국에서의 인권도시 제도화 방안은 여러 갈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권 조례의 제정과 시행입니다. 인권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지자체의 법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권도시를 시행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그 탐색하는 그런 통로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경우가 지자체 인권조례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방안은 지자체의 인권 행정을 위해서는 그 인권 전담 부서라든지 인권 전문 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권조례 현황을 보면은 현재의 상황은 광역은 모두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17군데 모두 제정되어 있고요. 또는 기초지자체가 226개인데 그 가운데 108곳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08곳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은 광주시라든지 울산시라든지 충남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경북은 23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곳, 불과 13%, 충북은 11개 가운데 1곳, 강원도는 18개 가운데 4곳, 아주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도시 지역은 비교적 인권조례 제정이 활발한 반면에 농촌 지역은 저조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을 제외하고는 그 도 차원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 지자체의 인권 실행 수준이 굉장히 그 격차가 심각하다, 격차가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2019년의 조사와 2021년도의 조사를 보면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기초지자체의 수를 보면은 서울은 2019년도에 15군데였는데 2021년도에 2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난 2년 동안의 인권조례 제정이 상당히 좀 그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에 그 직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서울, 인천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은 사실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굉장히 뒤늦게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수 정도만 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권위원회, 지자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은 광역은 모두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군데가 제정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제정을 하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모두 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226개로 보면은 46곳이 되어 있는데 226 전체로 따지면 한 20% 수준이고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40%가 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기초지자체의 격차가 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충북, 경남, 경북 이것은 지자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주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담부서 설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초지자체는 17군데 정도밖에 안 돼 있고 광역은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곳에는 광주광역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비교적 아주 인권전담부서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반면에 다른 광역에서는 소수만 배치했고 또 다른 업무와 겸무를 함으로써 실제로 인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권 기본계획 수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추세는 광역은 모두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는 한 3분의 1 정도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인권조례 제정한 것으로 따진다면 3분의 1 정도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인권조례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도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마다 큰 격차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그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면서 인권 기본 계획의 수립 취지를 살리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권도시 만들기의 특징을 보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다.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이 주류화되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지역화, 국제인권 규범이라든지 헌법, 우리나라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의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 여전히 좀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권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지자체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중앙정부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국가 단위의 추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면은, 일단 법적 기반이 조성한데 상위법이 없다는 것이 한 특징입니다. 인권기본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 차원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권도시를 공인화하고 또 인권도시를 인증하는 제도 같은 걸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도시는 지자체만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당사자 집단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인권 거버넌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지역 간의 격차가 아주 심한 상황에서 인증제 도입 같은 경우도 좋은 방안이겠지만 지역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식기구로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집단, 국가의 태도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시의 세계인권도시 포럼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다음에 발표하실 이성원 교수님께서 자세한 내용 발표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내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서 해외의 인권도시 운동이 어느 정도인가 대략적인 스케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20세기로 넘어오기 직전에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배경에는 지자체의 활동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한데 시민단체, NGO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PDHR가 인권도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연대 활동을 피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인권도시 운동을 전개해 갑니다. 바르셀로나가 1998년에 인권도시 회의를 열고, 또 2000년도에는 그것을 유럽 헌장을 채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면서 인권도시의 의제가, 인권도시 어젠다가 점점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전기화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UCLG에서 그 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2005년도에 세계인권도시 포럼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구이죠. 그리고 광주시에서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이제 2010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기여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성원 교수님 발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UN 차원에서 UN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지방자본 인권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과정에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2015년도에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광주시의 세계인권도시 포럼, 그리고 서울 인권 컨퍼런스와 같은 활동,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방정부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주도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그 인권도시 확산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 20년 동안 인권도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의 각 대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요. 또 인권도시 관련 어젠다를 설정을 이제 해나갑니다. 그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도 여러 번 채택한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UN의 인권이사회 차원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인권의 영역의 지평을 확대해 갑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라고는 개념에 구체적으로 뭐 주거권이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인권의 문제죠. 이런 것으로 이제 확대해 가는데, 그것을 인권도시 운동이 이렇게 비전을 구축하고 확산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국제사회 연대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실효성의 문제 또 그 차원에서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개별 국가가 미안합니다. 개별 국가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미안합니다. 오래간만에 강의를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여러 형태의 인권도시 운동을 전개해 갑니다. 제가 예를 카나다, 뭐 멕시코,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썼는데,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발제문에는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조금 뭐 소개를 했습니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옴부즈펄슨을 정착시켰다거나, 에드먼턴은 빈곤을 절감하기 위한 5개년 계약을 설정했다거나,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주거권의 문제죠. 이런 것을 제시했다거나, 온타리오주의 런던시에는 노숙자 문제, 주택 전략 이런 것을 핵심 원칙으로 가져서 인권의 한영에 오로 인식했다거나, 이렇게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상황에 맞춰서 그 제각기 고유한 방식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멕시코 시티에서는 도시 권리 현장을 채택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가 없는데, 그러나 각 지역에 따라서 특히 차별받는 고향 중심으로 인권 마을 만들기를 활발하게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바와 같이 연대 활동을 하면서 인권도시를 확산해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또 하나는 지방정부의 인권도시의 국제연대가 활발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가 인권도시를 만들어가는 운동이 벌어지는 것과 함께 인권도시의 연대 활동이 활발한데, 유럽의 뭐 인권도시 네트워크 같은 것이 만들어졌고, 또 한국에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협력 활동이 활발한데, 그것이 국가를 뛰어넘어 국제적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강화해가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역시 대표적인 보기가 세계 인권도시 포럼, 뭐 서울의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아주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역동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인권을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에서 실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인권도시 운동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제도화로서의 정착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간의 연대 활동이 활발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 간의 편차가 크고 아직 인권이 지역사회에서의 주류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활발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연대 활동이 활발한 이런 것들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석 교수님 귀한 발제해 주셨고요. 큰 틀에서 인권도시 전체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이거 광주 인권도시 포럼은 만만한 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충 준비해 본 발제 원고 읽고 하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 Q&A 한번 보시면
세 개가 후다닥 올라왔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이 발제 시작하고 5분도 안 돼가지고 제일 먼저 훅 던져놓은 게 뭐냐 하니까 인권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고 왔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인권이란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당하고 이념적으로 해석당하고 재단당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는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못지않게 지금 오늘 저희 세션에서 다루는 거는 인권도시의 제도화를 위한 뭐 조례 제정 운동이나 뭐 이 부분보다는 실제로는 지금까지 11년 동안 인권도시 포럼을 해왔으면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지? So what에 관한 시민사회 언어로는 국제연대라고 할 수 있고 외교부의 언어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도시외교라는 언어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연대와 네트워크가 뭐냐에 관한 고민까지를 가려고 했는데 그 지병수 선생님 그 아주 활발하게 두 가지 질문 올렸습니다. 기초단체 절반 했다고 하는데 그 조례 제정이 얼마나 허접한 줄 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색 맞추려고 한 것도 있지 않느냐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저희 지금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답하시면서 제가 봐서는 또 물론 마지막에는 제가 김주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병수 선생님의 요 두 가지 질문에 관해서도 한번 좀 저희들도 답을 같이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입니다. 도대체 11년 동안 해오고 있는 광주 세계 인권도시 포럼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포럼만 계속 한다고 이것이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so what에 관한 얘기를 그게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공공외교란 틀, 도시외교란 틀을 하고 접목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이승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발표문 그대로 그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처음에 이제 광주 인권도시와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세션의 주제가 이제 공공외교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 사실 그 토론자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일반 청중도 이 두 가지를 합쳐놓다 보니까 인권도시는 잘하는데 공공외교가 생소하신 분들, 그 다음에 공공외교는 잘하는데 인권도시 생소한 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발표문에다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빗대서 한번 보면서 공공외교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보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첨부 자료에 그 2011년부터 2010년까지 올해가 11차인데 10년 동안에 그 항상 그 최종 문서 선언문이 만들어지고 선언문의 결론에는 5가지 약속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천 의제인데 그거를 한번 좀 개관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과연 10년 동안의 특성의 변화들을 보고 그걸 이제 공공외교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 광주 인권도시는 알다시피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인권도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유엔에서 채택된 아까 김준석 교수님이 언급했지만 2015년에 유엔 인권에서 채택된 보고서에서의 어떤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알다시피 광주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그 5.18 민주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5.18 우리 이제 이기봉 처장도 계시지만은 5.18 기념재단이 있고 근데 2011년에 이게 시작하게 된 거는 민주화에서 인권으로 좀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제 광주시가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쭉 이어온 건데 주요 인권 정책 같은 사업은 간략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김정일 교수님 잠깐 언급했듯이 광주가 인권도시에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근데 인권 조례 공식 이름은 좀 생각보다 깁니다. 그 평화 민주 인권 조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권 조례가 보통 통칭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광주 인권 헌장 최초로 아시아에 제정하고 인권 지표 수립하고 역량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인권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과 사업을 광주가 선도적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걸 해왔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세계 인권도시 포럼까지 이렇게 진행돼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외적 행사 외에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제 기구하고 NGO들 교류 강화를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 그다음에 인권, 그다음에 그 라울 발렌베리 인권 연구소라든지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코이카 사업도 따서 ODA 사업까지도 나가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공공회의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광주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공공회의를 가지고 정식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생소할 텐데, 이번 세션의 기획 의도가 이 생소한 공공외교를 연결시켜 보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 공공외교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스마트 파워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게 이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공공외교를 이렇게 셋으로 분리해서 전통외교와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광주시가 해온 그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어디에 해당될까 한번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고자 이거를 이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그 본격적으로 뭐 연구라기보다는 약간 실온 성격의 이제 글을 쓴 건데, 여기 특히 이제 김태균, 이문용 팀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공공외교의 정책 연구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같이 좀 모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제대로 된 그 도시 지자체 공공외교의 하나의 사례로 한번 좀 또 검토해봤으면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실론적 성격으로 이제 글을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은 그 한국인권재단의 상임이사로 제가 2010년부터 2008년까지 한 10년 동안, 18년까지 10년 동안 했는데 2011년,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 인권도시 포럼에 이제 관여를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걸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개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주관 기관이 5.18 기념재단이었습니다. 우리 이기봉 처장님이 계신 첫 3년은 5.18 기념재단이 주관 역할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광주국제교류재센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5.18 기념재단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인권재단과 함께 내용 부분에서 굉장히 저의 관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까지 제가 지난 8번의 모든 회의를 이제 직접 다 참여를 하고, 특히 이제 결의안 만들고 초안 만드는데 의지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한번 쭉 돌이켜 보는 건데, 근데 그 당시 시작할 때 기억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당시 시장님은 강훈태 시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윤장현, 민선 6기, 그 다음에 지금이 7기죠. 이용서 시장과 3번에 이제 걸쳐서 왔는데, 그 당시 강훈태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그 당시 강훈태 시장님은 5.18 민주화 운동을 보다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인권도시 프레임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 당시 이 용어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 당시 김중석 교수님께서 진주에서 이 얘기를 처음 퍼뜨렸는데 사람들 반응이 이게 뭐지? 막 이런 그 분위기였는데, 광주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게 되면서 지금은 인권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시작했다라는 거. 그 당시 제가 처음에 관여하면서 그 강훈태 시장님에 직접 제가 질문한 적도 있는데, 왜 인권도시라는 프레임을 가져왔냐? 왜 그 처음부터 갑자기 세계 인권도시 포럼 했냐? 이런 질문 좀 던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약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준비도 안 된 상태 처음부터 국제회의 하는 거가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강훈태 시장님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여기다 썼지만은 인권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국내에서 그 불필요하게 굉장히 정치적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아까 김지석 교수님께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의 정치적 성향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보적 성향의 지자체에서는 인권도시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보수적인 성향의 지자체에서는 인권도시를 좀 뭔가 좀 이렇게 부담을 가져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국내에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시에서는 그런 국내적인 논란을 약간 피해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래서 국제 의제와 규범과 연결시켜서 이게 정치적이 아니라는 것, 그런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제 전략을 했다라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공공회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정부의 재정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중앙정부의 재원을 받았다면은 중앙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질세인데 이 재정적인 독립성 때문에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쭉 유지해왔다라는 거. 이것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국제 행사들에도 굉장히 나름대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민선 시장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뭐 광주라는 정책 특성도 있지만은 포럼의 기조와 방향성은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작부터 광주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5.18 재단, 지금은 이제 광주국제교류센터, 그리고 다양한 그 국내의 정부 부처, 외교부, 법무부, 코이카 등, 그다음에 국제 이렇게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한 그 기관이 이거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 지난 10년을 좀 개괄적으로 보면 초창기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일단 인권 도시라는 것이 워낙 생소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그 인권 도시 담론과 그런 사업들을 소개하는 앞에 김중석 교수님이 언급했던 뭐 아르헨티나의 로자리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언급한 대부분의 그 대표자들이 한 번씩 다 초창기에 광주에 와서 사례를 소개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의 인권도시 운동과 사업과 연결되는 그런 첫 3년이 이런 토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면은 2013년부터는 그 김석 교수님 이제 언급했지만은 인권 이사회로 이제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광주 또는 광주 세계 인권도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의제가 아니라 유엔에 이거를 공식 의제화하고 여기서는 한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광주시장님이 직접 인권이사회도 참여하고 그래서 결의안 채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유엔의 의제로 됐고 그것이 지난 2년부터는 보다 발전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 그다음에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공동 주최기관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2015년경 되면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과 동시에 그 해에 유엔 SDG가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퀴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에서 신도시 의제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권도시와 국제의제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권 규범을 넘어서서 지속가능 발전 일곱과도 연계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국제적 흐름들,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국제적인 가장 최근에 그 흐름과 사건들과 광주가 의제를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쭉 이행돼 왔다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특성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5개 약속 결의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광주 인권도시 2030 실천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논의를 국제 규범과 연결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체의 의제를 만드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의 공동 의제를 만드는 것까지 나갔다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공공회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실론적으로 몇 가지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앞에서 이제 송진호 이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지자체, 특히 이제 도시 외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공공회의에서 이제 가치 외교라는 표현을 쓰죠. 평화, 그 다음에 뭐 성평등, 인권, 뭐 환경, 뭐 이런 식의 가치 외교의 영역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럼의 그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가버넌스 차원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의제를 설정하고 규범 제정한 걸 넘어서서 실행 메커니즘을까지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포럼들이 열리고 있죠. 제주 포럼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국내 그 국제 포럼이 열리는데 대부분이 그냥 의제 설정하고 이슈 제기하는 걸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국제 규범 제정까지도 염두에 뒀고, 그 다음에 실행 메커니즘. 그래서 항상 그 결의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천 의제를 모아내는, 그 다음에 그거를 각
그 주체들이 나름대로 실천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공유하는 이런 데까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그 국내 많은 포럼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21세기 신공공외교적 특성이 많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표는 제가 자의적으로 좀 만들어 본 건데, 그 공공외교 1.0, 4.0 해서 이게 1.0이 이제 전통 외교라면은 2.0이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그 공공외 20세기고, 그 다음에 3.0, 4.0이 일종의 신공공 외교인데 약간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에서 시작해서 지금 4.0까지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설정을 해봤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몇 가지 제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오늘 김태균 교수님도 계신데 공공외교 학회, 특히 이제 공공외교 학회에서 이거를 인권학회랑 같이 해도 좋고 하나의 그 사례를 연구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10년 정도면은 나름대로 많은 경험과 내용들이 축적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문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에 참여했던 사람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의 사례로서 뭐 모델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다른 지자체들이 좀 이걸 통해서 많이 좀 배웠으면은,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상호 학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 많은 지자체에서 국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 내의 주민의 삶의 질, 인권 향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질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과연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주 5.18을 다 알죠, 이제. 민주주의의 성질한 거 다 알지만은 과연 광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의 인권의 질이 훨씬 높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모든 지자체가 계속해서 반추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포럼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질적인 광주 인권도시의 질을 높이는 대로 환류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지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인권 영향 평가 같은 많은 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적 평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인권도시에서 다루는 인권의 범위가 전통적인 국제 규범, 인권 규범을 따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좁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 단위에서의 인권 담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은 1년에 한 번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교류재단이 이제 나름대로 이걸 맡게 되면서 뉴스레터도 만들고 다양한 연중 행사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 들으면은 지금 국내 및 국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그러니까 인권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개도국 그 도시와 인권 분야 ODA 사업을 포획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연수 사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초청 연수 사업인데 그걸 넘어서서 그 인권도시 모델을 하나의 그 제도 컨설팅까지 좀 연결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광주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올해 초죠. 그 미얀마 그 민주화 운동이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활발하게 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는 이제 5.18 기념재단이 큰 역할을 했지만은 정부가 나서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자체가 이런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도 광주 인권도시 포럼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인권도시 외에도 다양한 그 자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시아 문화전당, 그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그다음에 그 이런 것들을 그 인권도시와 좀 연계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한중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가 사이 관계가 어려운데 저는 이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한중일의 그 수평적 시민들의 연대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약간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그 유네스코라든지 유엔과 그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은 지난 10년 동안의 참여자들 평가해 보면은 아시아에서는 사실 확장이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권도시라는 이 프레임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된 국가 안에서는 통용되지만은
아직 민주화를 가지 못한 나라에서는 인권 자체가 국가 단위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정도가, 그다음 필리핀 일부 정도가 인권 도시가 확산인데 그 다른 나라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권 도시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유엔이나 그러니까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유엔 기구는 확장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 그래서 SDG와 연계한다든지 유엔 해비타트와 연계해서 인권 도시를 풀어가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2020 작년에 그 광주 인권도시 2030 실천 의제를 만들었지만은 그 내용 보면 약간 일반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인권도시 담론 이런 부분들을 좀 국내에 있는 연구단체들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者모여서 인권 담론과 규범을 넘어서서 보다 이거를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논의들을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논의에서 나왔던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심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같이 돼야 광주가 그냥 1년에 한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제적인 의제뿐만 아니라 규범을 좀 더 심화하고 그다음에 실행 메커니즘의 질을 높이는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저는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하나의 모델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글로벌 위기들 우리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이런 것들을 인권에 기반한 그 도시 그러니까 인권 도시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좀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특히 오늘 이 세션은 공공외교학회가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 공공학교에서 이 후속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좀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던져 놓으셔가지고 뒤에 토론 맡으신 분들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하여튼 담론 규범을 넘어서서 기존의 포럼들이 가지는 담론 수준에 머무르거나 의제 설정 이슈 제기 수준을 넘어서는 실행 메커니즘까지 가보자. 그래서 그게 규범 외교, 가치 외교로 이어져야 되겠다. 못지않게 또 도시 외교라는 외향성도 필요하지만은 내면화시켜 나가는 작업, 광주 시민들, 광주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이것이 인권 도시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고 자기 의제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 참 좋은 얘기 많았습니다. 의제를 융합시키자는 얘기. 좁은 인권이라는 것을 인권의 스코프로만으로는 비좁을 때에는 SDG든 평화, 민주주의, 거버넌스든 인권을 같이 가는 방법도 심지어는 5대까지도 같이 의제 융합하는 방법도 있겠다. 자, 두 분의 토론이 발제가 있었고 이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가 우리 이성훈 선생님 발제 듣고 나가지고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광주광역시의 민주인권과의 인권교류팀장 우리 정경록 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경로입니다. 김중석 교수님은 한국 및 해외 인권도시 현황과 이성훈 연구님은 광주 세계 인권도시 포럼과 지하철 공공역에 관한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성훈 연구님의 세계 인권도시 포럼 공공외교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 발제자 의견에 큰 틀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제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럼을 지자체 인권 분야 공공외교 사례로 연구 분석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은 공공외교 모델 측면에서 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인권 담론 확대입니다. 2011년 이후 포럼 주제의 키워드는 인권 도시, 지속 가능한 인권 도시, 도시 발전, 주거 환경, 포용, 민주주의, 평화, 지방정보 인권 등이었습니다. 인권도시와 인권연대를 핵심 주제로 인권 현황을 진단하고 인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민주주의, 평화, 공동체 등 전 세계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폭넓게 다룸으로써 인권 담론 대상과 내용을 확대 심화시켜왔습니다. 발제자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바와 같이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 의제 등 지구 차원의 도시 의제, 글로벌 의제 등과 연계 인권 도시 담론 영역을 확대하고 실천 의제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높여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정부 인권부서 담당 공무원, 각 도시별 인권증진위원회,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함으로써 인권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교류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는 공동 주최기관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국가인권을 시작으로 2019년 한국국제협력단, 2020년부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및 유네스코 등 확대되었으며 라울 발렌베이 인권연구소, 아시아개발연대, 아시아민주주의 네트워크, 유엔 인권사회 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국내외 인권 네트워크 형성 기반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인권도시들의 노력을 결집하여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가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인권 교류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으로 상징화된 광주와 인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포럼을 거듭할수록 인권도시 광주 국내외적 역할 확대와 도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럼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광주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 개선으로 연계된다고 하셨습니다. 포럼의 유민성과 효용성 확장 측면이라는 중요한 제안이라 판단됩니다. 2011년 제1회 포럼 때부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인권 정책들이 마련되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권 ombudsman, 인권 지표, 인권 영향평가, 기업 인권 경영, 인권 말 만들기, 인권 시민 인권 교육, 국제 인권 교육 등입니다. 2012년부터는 인권 단체들과 함께 인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권 교육, 인권 실태조사 등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인권 단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사회의 인권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럼에서 도출된 인권 정책을 총괄하여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권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실행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포럼 주재회 등 각종 회의에서 나온 제안사항이나 포럼 선언문에서 제시된 부분적인 정책과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행을 수립 추진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시민단체, 인권 침해기관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인권 증진 시민의 자문을 권한 등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 도시 육성을 위해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과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포럼이 연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연중 캠페인과 사업으로 연계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011년 처음 개최된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오면서 참가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그 위상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이 가진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아쉬움감도 없지 않습니다.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관계자들이 포럼의 행사성 사업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17개 시도와 함께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7명의 인권위원장이 참여하여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인권 이슈에 대해 정기적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포럼 기간에 국가인권위 주관으로 17개 시도 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 일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인권 조례, 인권 교육 등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인권 보호관 워크숍, 전국 인권 교육 교사 네트워크 초청연수 등 업무 담당자들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 워크숍 위원회 회의들을 통해 포럼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포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럼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에게 광주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행사 투어프롬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 ODA에 있는 광주시를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조성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사업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해 코이카 글로벌 연수 참여 제안 사례 응모하여 글로벌 인권 연수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천년 사업으로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과 감수성 향상,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에 관한 기본적 이해는 인권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지만 금년에는 10월 말에 케냐 고위급 및 중간 관리자급 지방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초청 연수를 진행하여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서 성과 보고와 함께 인권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원국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 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를 확립시키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인권 사업 기획과 시행에 도움을 주는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포럼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국내의 협력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크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포럼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포럼 공동주최기관과 후원기관의 연대를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포럼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정경록 팀장님. 역시 광주는 달라요. 부러운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서 바라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의제도 확장시켰고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며 이걸 가지고서 일상화된 사업화도 했고 뭐 제가 하나 보탠다면 그래도 광주는 시작부터가 이게 양자 간의 무슨 이제 국제 교류, 친선 교류라는 차원보다는 시작 틀부터가 다자 간 협력의 틀이라는 것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해왔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입니다. 인권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지방정부의 도시 외교도 중요하고 지방정부의 인권 외교가 중요하다 그러면 동시에 이게 손바닥이 마주칠 수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 지역 주민들에 의한 국제연대 활동들도 이게 같이 만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는 이제 5.18 기념재단이 있고 또 5.18 기념재단도 5월 달에는 과거에는 뭐 아시아 포럼 이름으로 해왔고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 광주 민주 포럼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 포럼과 지금 이제 10월에 있는 인권도시 포럼은 또 어떻게 만나는 게 좋을까? 하여튼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상상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기념재단의 이기봉 사무처장님께 두 번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 이렇게 발제해 주셔서 많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제 짧게 뭐 질문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김중섭 교수님께 한번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인권 민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젊은이들의 인권 민감성은 이런 기성세대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민감한 거고요. 근데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조례나 뭐 전담 부서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좀 답보 상태다.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이나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오히려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체감도 하고 좀 또 생활에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이소은 교수님께는 여러 이제 광주 인권도시 포럼 그 발전 과정과 함께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 아시아의 어떤 확장성의 한계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SDG라든지 해피타트 이런 쪽 그런 그 의지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분도 이제 문제의식은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문제의식은 지금 이제 실은 광주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어떤 맨 처음에 이것이 인권도시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현재 10여 년 이상을 해오면서 나름의 자리를 우리가 좀 잡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나라들에서는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SDG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의지하고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지만 또 광주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광주가 오히려 그 특성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이번에 특히 광주는 뭐 인권이라 하더라도 광주에서 특히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인권은 특히 이제 국가 폭력이라든가 또 이런 것과 또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광주가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의 특성을 더 살려서
오히려 광주의 특성을 살려서 인권 분야에 이런 정책을 펼치고 또 그 ODA과도 연계시켜보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권이라는 거는 내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인권 도시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광주를 우리나라의 인권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국제적인 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게 조금 더 간접적이지만 더 저항감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힘을 더 모을 수 있게 좋게 하는 방식으로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이성 교수님처럼 그런 게 필요하지만 또 일정하게 이제 진전되어 있는 도시들 속에서는 또 광주의 특성을 살리는 방식의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의식 한번 같이 던져봅니다. 네, 이기봉 처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즘 세대 인권 감수성이 발전한 것에 비해 가지고 행정도 제도도 여전히 좀 둔감하다는 얘기, 이걸 어떻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또 못지않게 광주 인권도시가 가지는 특화 차별화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따가 발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공공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 이제 공공외교 정책과가 있고, 여기에 공공외교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기봉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홍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말씀 들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의미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또 제 발표하기가 조금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이 하고 있는 그 공공외교의 최근 좀 기본 추진 전략이랄까요? 동향, 그리고 또 민간 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성훈 교수님께서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요. 공공외교의 이제 중요성과 관심도가 점점 나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합하고 있는 그런 규모나 범위를 봤을 때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매년 이제 전 부처 공공외교 사업하고 지자체 공공외교 사업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17개 정부처랑 17개 지자체가 한 3,600억 규모로 한 530개 넘는 사업을 시행 중이고요. 여기에는 그중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권도시 포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해 주신 시행계획에, 종합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그런 이제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매년 말씀드렸듯이 전부처 지자체 그리고 재공간이 시행하고 있는 이제 사업 계획을 취합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범정부 기구로 이제 공공외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 장관님이 위원장이신 위원회가 있고, 여기 매년 말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각 기관이 제출한 이제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에 이제 추진 전략을 승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저희 공공외교위원회에서 채택한 올해 공공외교 추진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2년간 가장 큰 화두가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전체 외교 환경에서 전체 이제 큰 화두겠습니다만 코로나 영향일 텐데요. 아무래도 공공외교 파트도 엄청난 임팩트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 이렇게 방문 교류, 그다음에 대면 행사 위주로 한 행사들이 많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제한되면서 매우 우리 부를 포함해서 모든 부처랑 지자체 공공외교 수행하시는데 도전이 많았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변화를 고려해가지고 제가 수립한 전략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큰 흐름으로 일단은 디지털 공공외교 주류화를 들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공공외교 주제의 다변화 여기 있습니다. 보건안보, 민주주의, 기후변화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외교 외연 확대.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큰 변화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디지털 공공외교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도 디지털 비대면 공공외교라는 비중이 엄청 커지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그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도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계정도 새로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어가지고 해외 대중을 타겟으로 본격적으로 디지털 공공기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뭐 인스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코리아즈, 제토로 끝나는 코리아즈를 검색하시면요.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다양한 그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와주셔서,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세션의 컨텍스트에서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 그 공공의 주제를 이제 다변화하고 있는 것, 글로벌 이슈로 다변해 나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성훈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공공의료 프레임 3.0, 4.0 전환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는 데 위주로 공공의료를 했다면은 일단 가치를 투사하는 그런 공공의료로 진화하는 그런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이슈로 공공의료 영역 주제 분야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뭐 아이러니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훨씬 더 상호 의존적인지,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직면한 질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그런 공통의 문제가 어느 한 국가나 일부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다 같이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는 그런 사실 여신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역량, 특히 시민사회 역량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뭐 재조명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BTS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우리 문화 자산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있는지, 그런 상황도 저희 공공의교의 자산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많이 미흡합니다만, 그러한 기조에서 공공의교를 이제 어떤 공통의 이슈와 글로벌 이슈와 가치를 표방하고 국제사회 문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여기 국제사회 연대 포용 증진 기여라는 파트도 있지만, 팬데믹 초기부터 이제 저희 외교부가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하는 뭐 스테이 스트롱이라는 것도 했고요. 최근에는 유네스코랑 함께 코로나 이후 이제 좀 심해진 인종차별이라든지 소외 문제를 함께 대응하자는 리브 투게더 캠페인도 온라인으로 전개하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좋아요 수가 450만 넘고 아주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의 외연 확대 파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이성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민간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세션 핵심 화두도 결국은 우리나라 공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민간과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지 있을 것으로 저희 외교부 당국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기관하고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력해서 이제 공공외교나 국제교류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자료 공유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문화교육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 파트에서는 일단 2018년부터 매년 이제 비영리 단체라든지 민간 시민사회 단체한테 민간 경상 보조를 통해 가지고 공공외교 역량 강화,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이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단체에 총 9억 원 정도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이슈랑 이제 좀 같은 방향일 텐데요. 작년까지는 주로 국가랑 지역에 한정돼서 그런 단체를 이제 저희가 공모 받아가지고 선정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글로벌 이슈를 새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신설해가지고 평화, 환경, 여성, 인권 이렇게 각 분야에서 한두 개씩 저희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저희 민간 협력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지난 7월에 정부 부처랑 민간 전문가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창설한 비공식 협의체인데요. 공공의 지원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매년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그 민간 전문가 그런 네트워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 자문도 뭐 여쭙고 또 어떤 사업 참여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저희 분야에서 여러 실국의 지역국이나 여러 실국에서 다양한 공공외교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교류재단 대표적인 게 있고 제동포재단이나 뭐 민주평통들도 민간 참여하에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제에서 잘 설명해 공공의 진화 측면에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원래는 이제
20세기 공공외교는 정부가 주체가 돼서 외국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약간 프로파간다스러운 그런 외교였다면은 이제는 이제 민간을 포함한 더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저희가 이제 노력은 계속 더 해 나갈 텐데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려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사업 또 이제 그 실무자 0.5명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조금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사업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커녕 지금 제대로 이제 관리도 여러 상황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뭐 조직 인력 확충도 이제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공공의 수행 체계를 좀 더 이렇게 민간에 가깝도록 시민사회에 가깝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독일 사례 같아요. 독일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외교정책 목표 자체도 세계 평화, 민주주의, 다자주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수행 그 방식도 정부 내 정책하고 예산만 담당하고 실제적인 그런 사업은 어떠한 그 중간 재단이라든지 재단을 거쳐가지고 각종 민간 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효율적이고 뭐랄까 특히 상대국이 받아들이기에 좀 정부색도 없고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독일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뭐 계속해서 양적 질적으로 공공외교 수행 방식이나 이제 그런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좀 관심과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실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 경상보조 민간 단체 지원 사업에 조금 많은 그 민간 단체들이 유능한 민간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게 조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다자 이슈를 이렇게 새로 열었는데 의외로 그 응모하시는 단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몇 번 이제 그 대공모를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저희가 지원 대상을 선정했는데 그나마 보건 분야는 아무도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아주 미달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권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잘 알고 응모하실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그 모범 사례, 우수 사례 말씀부터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말에 하고 있는 그 공공외교위원회에서 그 해에 이제 그 공공외교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지자체 사업도 저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이랑 대구에서 수상을 했는데 뭐 상은 뭐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만 뭐 문화상품권 조금 드리고 그러는데 그 작년 이제 충남 보령 머드 축제를 온라인으로 하신 거가 조금 높이 평가를 받았고 대구는 아무래도 그때 코로나 초기에 그런 대응했던 그런 사례를 외국어 자료집으로 배포한 그런 해서 이제 다른 이제 외국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선정했었는데 뭐 이 포럼도 그렇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지자체 단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제 그 우수 사례 응모에 조금 하실 수 있게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민홍 팀장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교부의 큰 그림을 다 얘기해 주셨고 작년까지 준비했던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틀과 그리고 지금 시작됐던 글로벌 이슈에 관한 공공외교 사실 좀 까칠한 이슈들이죠. 쉬운 문화 외교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이러한 이제 공공외교 주제를 다변화시켜 나가면서 해온 그 외교부의 노력들을 갖다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 공공외교 틀 안에서 이제 한반도 통일 문제도 들어올 수가 있었고 UN 1325 여성 평화 안보 이슈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공공외교 틀을 좀 넓혀 나가는 작업을 외교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원래 이제 찐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찐은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태균 교수님 오늘 발제해 주신 이성훈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코이카의 비상임 이사로서도 활약하고 계신 거고요. 김태균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 그때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준비했던 그 시민 공공외교, 나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라는 정책을 이제 세울 때에 그걸 이제 연구 용역도 하시면서 준비도 같이 해오셨고 또 지난번에 저하고 어디였었나요?
평화 공공외교로서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가치 공공외교나 글로벌 이슈와 보편성을 가지고서 심지어는 ODA까지 포함해서도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김태균 교수님 마지막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뭐 항상 두 분 발표는 많이 배우는 발표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고 또 세 분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말씀도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은 뭐 생각나는 대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더 토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미중 전략, 미중의 전략 경쟁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고, 공공외교나 도시외교도 사실상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뭐 신남방 정책 저희 정부가 잘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은 1대1로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위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인태 전략, 뭐 쿼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도 뭐 합의된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하고 인도적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던 얘기가 있었고, 또 한미가 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미국식의 소위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뭐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의 문명의 표준이 될 것이냐, 다시 복구가 될 것이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으니까요. 반면에 중국식의 또 이제 국제정치 질서에 판도가 조금 표면화되고 있어서 문명의 표준의 경쟁이 계속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게 뭐 양쪽을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소위 G7 회의에서도 나왔던 그 더 나은 세상 만들기 B3W 여기에서도 이제 합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견국 외교, 아까 이민용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중견국 외교의 입장에서 앞으로 공공외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공공외교는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도시외교에 대한 재정립, 뭐 담론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담론을 뛰어넘는 것이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에 있었던 10년 동안 잘해왔지만 그 담론으로서는 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도시외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담론적인 무기가 재정비가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 개인적인 걱정이라서요. 그래서 도시외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게 하나겠지만 반면에 정부가 하려고 하는 공공외교와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정합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좀 최근에 들어와서 이 팬데믹 이후 상황에 맞춰가지고 재정비하는 작업이 크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위 그 팬데믹이라는 단어 이제 안 쓰고 신데믹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신데믹. C는 이제 SYN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입니다. 모든 이제 문제가 팬데믹에서 이게 보건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위기들이 다 합쳐서 더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데믹은 보건 위기 시작했지만 식량 위기, 뭐 환경 위기, 이제 총체적인 개발 위기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과연 도시 외교가 갖고 있는 이 신데믹 상황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도시 외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전문성을 어떻게 특화시킬 것이냐? 특화된다면 그게 전체적인 공공외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이런 약간 전략적인 접근이 이 팬데믹과 소위 요즘에 외교부에서 얘기 많이 하지만 약간 통합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뭐 코이카도 계속 요즘 뭐 통합적 전략, 인테그레이티브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로만 갈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전략 맥락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전문성을 계속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ODA나 뭐 이제 국제개발과의 적극적인 공공외교 결합인데, 뭐 외교부 내에서도 이 두 관련 부처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외교는 또 ODA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겠지만, 뭐 개발협력국도 뭐 이 공공외교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부처 간의 문제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SDG와 연결을 시킨다면 VNR을 지금 정부가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그 Voluntary Local Review라고 UN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막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도 VLR을 제출한 도시가 있네요. 수원시가 지금 제출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와 있고요. 근데 이제 11번, SDG 11번만 국한시켜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 11번 자체가 도시니까요. 그래서 11번만 한 것 같은데, 사실상 VNR이 되든 LR이 되든 VNR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하긴 하지만 사실상 특정 기관에서 만드는 경향이 많아서 로컬 단위에서 어떻게 했는가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취합해서 그걸 반영해서 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지방 관계에 있어서 SDG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게 어떤 리포트화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도시와 공동으로 볼런티어 로컬 리뷰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한중일 얘기하셨지만 한중일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 자체를 서스테이너빌리티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간의 어떤 연결해서 공동 리포트를 유엔에 제출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여러 분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재단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1년에 행사 한번 하고 끝나고 정부의 공공의견은 또 공공의견으로 넘어가고 국민 참여형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상 연결고리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의 반관 반민이 되든 정부는 예산만 아까 독일형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독자성을 시민사회가 갖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도 만들고 그거를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남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점차 바꿔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민 공공의회화가 되든 어떤 단어를 붙이든 간에 앞으로는 기금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독립화시키는 것이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도시외교하고도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10년의 역사 광주 인권도시 사례 연구 말씀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획기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도시 인권에 대한 운동이 활성화됐다고 아까 김준석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위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아이스모픽이라는 단어를 제가 전문가라서 죄송하지만 모든 나라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 그 내부에서 디커플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계속 이탈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지역의 맥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디커플링 프로세스는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에 있어서는 어떤 디커플링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방식의 새로운 그런 운동 방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 참여와 지역화 과정에서의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를 리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시외교가 앞으로 이 미중 문명의 표준의 전환이라고 크게 말씀드리자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거는 저겁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들이 있는데 이거를 공공외교의 일종의 지식외교 뭔가 ODA 쪽에서는 KSP라는 게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경제협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유하자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저희들의 경험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모듈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 광주가 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얀마 민주주의 위기에도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정부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이쪽에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지식외교로 만들 것인가. 그게 공공외교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성훈 이사님 말씀하신 연수 과정에서 컨설팅 작업으로 바꾼다.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인데 왜 광주 세계 인권도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지만 이게 아까 질문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한 번의 일종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일본의 센다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재해재난에 있어서 일본이 여러 가지 그 노하우가 있고 리질리언스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서 일본이 적합한 국가이고 센다이가 또 재해도 입었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이긴 하나 그걸 굉장히 저는 스마트하게 바꾼 것 같습니다. 일종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었고 이게 선언이 아닙니다. 프레임워크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에 대한 약속들이고 그게 유엔이 인도스를 해가지고 지금 모든 나라가 재난재해에 있어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준용할 수밖에 없고 그게 SDG와 2015년도에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저는 세계 인권도시 프레임워크를 강조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치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유엔의 적극적인 인도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인권이라고 하면 도시 인권이라면 광주에 가야 되는 그런 매년 모이는 거는 아니지만 뭐 4년 단위로 모인다거나 2년 단위로 다 국가 정부 수반까지도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급으로 올려놓으면 지역사회에서도 당연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뭐 공공의 가치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일단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균 교수님은 두서없이 말씀해 주셔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포럼을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는 김태균 교수님처럼 이렇게 훅훅 치고 막 여러 가지가 확 치고 나와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토론을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이제 당황스럽습니다만은,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이제 contextual relevance, 그러니까 이제 상황 변화, 그 맥락적인 변화를 코로나 팬데믹도 얘기했고, 미중 패권 갈등, Build Back Better World라고는 G7이든 OECD의 이 트렌드들이 이걸 가지고서 도시외교 담론을 어떻게 재정비할까? 통합적인 접근 어떻게 할까? 외교부에 공공외교국 따로 있고 개발협력국 따로 있고 코이카가 공공외교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코이카 있을 때에 왜 코이카가 공공외교 하냐고 너는 ODA 해야지라고 할 때에 이런 이제 부처 간의 벽 있는 조직에 대한 경험들도 제가 있어 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VNR을 넘어가는 수원에서 처음 이제 수원은 11분밖에 안 했지만은 SDG VLR이라고 하는 그런 의제도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지식 외교의 모듈화를 광주가 한번 해보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쇼고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넘어서는 광주 인권도시 프레임워크라는 작업까지 가보자. 이게 너무 센 주제들을 훅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답변을 누가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김중섭 교수님께 교수님 시작하자마자 여기 보면 질문이 나왔잖아요. 익명 질문도 있는데 우리 이제 지병수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인권 조례가 얼마나 허접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인권 조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아마 이제 지역에서도 이 운동을 오래 해오시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권도시 정책, 도시 리브랜딩으로서의 인권도시에 관한 얘기를 좀 얘기해 주시고, 이성훈 교수님은 나머지 질문, 토론자들 질문 가운데 도시외교, 인권외교, 공공외교 관점에서 좀 정리해서 한번 먼저 두 분 하신 다음에 토론자분들에게도 또, 코멘트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석 교수님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이 세션은 원래 공공외교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 저는 그 배경으로서 한국의 인권도시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 또 세계 인권도시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배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 질문해 주신 그 지병수님이나 또 아까 그 이봉 사부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세션에 그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지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갖지만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권도시에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권도시 인권조례 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저는 뭐 사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10년 전에는 인권 조례를 제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랬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권 조례를 제정했어도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저 형식적으로 제정을 해놓고 내용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행은 더욱더 하나 더지 않는 그런 그 큰 편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권조례를 제정했느냐 안 했느냐의 편차도 크지만 제정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편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 2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재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인권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내용이 많이 미비하다, 성격도 다르다, 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뭐 최근에도 그런 개정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가는 것이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성과는 이제 제도로서 정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는 과정에서도 역시 전국적인 편차는 엄청나게 큽니다. 지역 간의 편차, 지자체 간의 편차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우리가 뭐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션의 주제와 맞춰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공공외교의 인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이제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요소로 이제 가는데, 그 중심에 지자체에서 인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뭐 다시 말해서 인권도시로 나아가는 그 내용물이 실속이 없다면 어떻게 공공외교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외교로 발전하는 과정에 지자체 내실, 또 그것이 뭐 인권도시 포럼이건 인권조례 제정이건 뭐 인권에 관련된 어떤 제도의 도입이건 간에 그것이 주민들의 삶, 주민들의 인권 보장과 직결될 때 그것이 대외적인 공공외교로 발전하는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서없는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이어서 이성훈 쌤 답변하시기 전에, 이성훈 쌤 답변하시고 나서 우리 네 분의 토론자들에게도 추가하시거나 보완하실 한 1분 스피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신호창 회장님께 랩업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선생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론 너무 아주 잘 들었고요.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점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질문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경력 팀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광주시 지난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광주시 내에서 인권 감수성이랄까요? 정책 전문성이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초창기 5년을 보면은 이 광주 진짜 인권 포럼에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바로 이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제도란이 선선분화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10년 지나면서 이 결론으로 나오는 게 광주시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가 혼자서 그거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지는 있지만은 역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이민홍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독일 사례를 얘기하면서 정책과 재정을 하지만은 신문을 쫙 내려준다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모델이 광주에도 이미 이제 광주에서는 국제교류센터를 하는데 국제교류센터는 일반적인 전문성을 낼 때 인권도시 자체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업체제를 잘 생태계를 만들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김태현 교수님도 지적했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지금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 인권 포럼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선언문 하나로 담기에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제대로 된 체계화된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광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야지 이 진짜 5억 들여서 많은 생산물들을 좀 더 잘 우리가 가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이민홍 팀장님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지자체에 이제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좀 정책적 우리 시민사회 9억인가 10억 한데 제대로 준비된 시민사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잘하는 데다 좀 밀어줬으면 제가 광주 때문이 아니라 광주 인권도시 포럼한테 그런 한 1억 정도 예산해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체계하고 담론하는데 좀
좀 제대로 하나 모델 만드는데 그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떨까. 아직 준비도 안 된 시민사회에 돈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이기봉 처장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5.18 기념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광주하게 되면은 5.18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고 국가폭력의 피해자, 불처벌, 과거 청산 이 프레임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이 문제를 화두로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특히 이제 개도국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인권 도시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18 하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니까 인권 사건, 인권 이슈라면 이게 인권 도시로 보편적으로 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5월 달에는 광주 기념재단이 5.18 기념재단이 광주 민주포럼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인권 도시 이게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잘 나가는 그런 식으로 좀 모델을 만들면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 인권 도시에서 불처벌이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인권 도시 전체가 이 과거 청산이나 국가폭력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민홍 그 팀장님이 아주 전반적인 거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외교부가 사실은 그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Stay Together 그 캠페인이나 Live Together. 근데 저는 이제 외교부가 하는 걸 보면서 그 이미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은 저게 좀 더 지속적이 있으려면은 외교부의 고급 인력이 너무 실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런 거 밑에 좀 몇 개 재단 만들어서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국내 시민사회 역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을 텐데 좀 길게 보고 전략적으로 재단을 키우든지 이런 걸 전문을 하는데 좀 키워서 실무적인 거는 좀 손을 빨리 떼고 정책과 재원하는 이 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막 뒤섞여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좀 전환을 해서 그 외교부가 하는 큰 흐름들을 제대로 좀 밑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취지에서라도 저는 이런 광주 인권도시 포럼 같은 거를 좀 특히 이제 캠페인하는 실무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이 뒷받침되려면은 체계적인 연구와 담론 이게 많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인권학회라든지 지속가능 발전학회 특히 이제 공공외교학회 이런 데들이 같이 좀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우리 김태형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오늘 시간은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좀 언급하면은 저는 미중 또는 신남방, 신북방 이런 것들이 좀 큰 것 같지만 저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충분히 좀 더 잘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다시피 이제 인권 담론 자체가 미중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명 표준이라는 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인권이 그런데 이게 국가 단위에서 하는 인권하고 이 지자체 단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국가 단위 충돌되는 이런 국제 관계를 뭐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시민사회 지자체가 나서서 하면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좀 극복하고 새로운 좀 뭔가 모델을 만드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광주 세계 인권도시 지난 10년 동안 해온 것이 부분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잠재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거를 좀 더 잘 활용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도 보내거든요. 그 정도까지도 컸거든요. 마치 이거는 BTS가 유엔 총회에 가서 공연하고 이런 것들과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국 정부에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공공외교의 전략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ODA 연계성 같은 경우 이제 지적했듯이 저는 이미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이카와 연계가 돼가지고 연수 사업을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에는 공공외교 하지만은 4시부터 6시에는 VLR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세션인데 발런터리 로컬 리뷰 해가지고 UCLG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SSN 해서 아시아 전체에서 인권 도시와 SDG가 VLR을 통해서 발런터리 로컬 리뷰를 통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 세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는 아직 이게 따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인권 분야하고 그 VLR 하게 되면은 환경이나 아니면은 지속 가능 발전 의제 20일 지자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연결하는 고리로서 그래서 저는 이게 코이카 입장에서도 저도 뭐 코이카 비상미사를 하지만은 그냥 연수 가장 쉬운 게 연수인데 그걸 넘어서서 정책 컨설팅
그다음에 제도 구축한 데들 가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영향력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뭐 그 정도네요. 일단 그 정도로 제 이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분씩 우리 토론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사실 인권도시 포럼 하면 제일 바쁘실 어른일 건데 우리 정경록 팀장님이 지금 장시간 지금 저희 세션에 붙잡혀 계셔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정경록 팀장님 혹시 추가하실 말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그 공공외교 지하철 공공외교와 우리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연계된 내용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오늘 그 이승훈 연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행정에 많이 접목시키냐가 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우리 시민단체하고 우리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인권단체 위원회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봉 처장님. 예,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실은 이제 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긴 한데, 이제 오늘 이제 문제의식을 잘 살리려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관하고 민간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외교든 뭐 이런 분야에서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또 민간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태계를 어떻게 잘 조성해 나가면서 함께 발 맞춰서 큰 만큼 그 역량과 그 범위가 더 넓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정책을 입안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마찬가지로 바쁘신데 장시간 우리 이민홍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성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 제언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조직과 인력 문제, 그 부분 저희가 참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일이 늘어나는데, 본부 인력이, 사실 저희 국이 작은 국이 아니거든요. 한 60명 가까이 되는 가까운 국인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디지털 공공외교 하느라고 갑자기 한 과가 통째로 디지털 팀이 되는 바람에 그 일이 고스란히 또 주변으로 넘치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이대로는 물론 어느 정도 조직은 커져야겠지만, 그냥 이 방향으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ODA와의 관계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상호 배척적이나 배타적이라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난 1년간 남짓학 옆에서 보기로는 일종의 수행 체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 예산 편성이 또 따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행정적으로 그런 경계가 생기지 않았나. 물론 이슈 면에서나 이제 추진 전략 면에서는 당연히 함께 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태균 교수님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정책 공공외교 쪽 말씀이신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특히 도시외교의 그런 문신의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미중 이제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텍스트 안에서 공공외교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나라마다 정책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다 제각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이름을 내세우면 되게 거부감 느끼고 또 중국은 거의 관에 가까운 그런 공공외교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아예 공공자가 들어가면 되게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아마 예전 2차 대전 그런 배경이 있는 걸로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좀 더 서틀하게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프로파간다식으로 하는 공공외교가 아니라 좀 더 서틀한 공공외교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도시 외교라는 저는 그 용어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자 이슈 부분에서도 또 그런 역할, 그러니까 담론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김태균 교수님.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김중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온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지역, 집단, 국가 테두리 뛰어넘기. 그래서 저는 도시외교나 공공외교는 결국은 연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근데 그게 도시에도 있지만 해외에 더 많은 그 파트너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도시들도 해야겠지만 정부 부처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명 팀장님께 마지막 그냥 부탁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장시간 저희가 왔습니다. 인권도시와 공공외교 세션 이제 정리하고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 세션을 주관한 한국공공외교학회 신호창 회장님 마무리 발언으로서 저희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을 보면서요,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기생충, 미나리 등등을 위해서 이 분야가 커지고 있는 느낌, 많이 받아들이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 부천 영화제라든지 전주 국제영화제, 또 지금 오늘 개막된다고 하는 부산 영화제 등등의 엄청 많은 지역에서 영화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쪽 분야가 강화돼서 미나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만드는. 이게 뭐냐면은요, 발제하신 분 또는 토론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스토리가 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좀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풀뿌리.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재밌어하고 그래야지 이 인권이란 문제를 다룰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5.18 정신이 뭔가가 정립이 되고 5.18 정립이 반영이 된 인권, 그 부분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가가 이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초기에 제가 이제 왜 공공외교학회가 참여를 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스토리텔링의 그 전략적인 렐러티브를 하는데 그쪽 전공 학자들이 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퍼블릭 릴레이션 쪽,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 쪽 학자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리 지구촌화시키고 사회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화를 만들고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5.18 관련돼서는 한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언론에서 나온 것들, 신문, 방송에 나온 보도를 모두 제가 모아가지고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스토리가 나온다면은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난징 대학살도 있었고, 가보면 캄보디아에서 있는데 그게 크질 못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 기념비만 있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5.18 정신을 인권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하나의 중요한 정신적인 문화적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제는 있어야 한다. 10년 이상의 이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발표하고 참여하고 하는데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냐 이거예요. 또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 이쪽 분야는 허약할 것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학회가 참여한 김에 이제 그런 분야로 이렇게 더 키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해주시고 이 전체를 구성해 주신 교수님들 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 주신 발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또 청중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광주광역시 한국 공공외교 학회, 또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지금 무대 뒤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